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고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제 지문을 받고 이전에 우리가 오더를 종료했던 트레이딩 내역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백테스트에 대해서도 곧 설명드릴게요. 이번 트레이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백테스트에서 제가 사용한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사용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양수일 때, 즉 플러스일 때는 롱 포지션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만 진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진입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입하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 캔들이 교차하자마자 두 번째 캔들이 조정되면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다가 다이버전스를 만나면 이건 제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이버전스를 만나면 포지션을 닫습니다. 여기 다이버전스 맞죠?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바로 포지션을 닫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포지션을 닫으면 7%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캔들이 조정되는 타이밍을 찾아서 다시 한번 진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계속해서 플러스 구간에서 반복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3배, 2배, 4배의 레버리지를 평균적으로 사용합니다. 4배 레버리지는 백테스트 결과에서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고 3배는 가장 안전하며 2배는 매우 보수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스노우볼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 포트폴리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스노우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스노우볼은 네거티브 전략은 정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이에요. 리스크가 높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운용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격이 올라 꽉 찬 캔들 후 작은 조정이 보이면 엔걸프 패턴이 없으니 신경 안 쓰고 포지션을 엽니다. 당일 포지션 청산 후 바로 다음 거래에 진입하세요. 진입 후 가격 상승 시 다이버전스 발생 및 청산될 것입니다.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저는 이걸 여기서 찾았어요. 저는 여기서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찾았어요. 11%. 자, 이게 제가 백테스팅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농담인데요.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면 매도해야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진입해야 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면 바로 진입 타이밍을 찾아야 해요. 여기서는 연속적으로 하락세라서 저는 진입할 수 없었죠. 맞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건 가격이 올라와서 이동평균선을 다시 만나는 이 구간이에요. 그때서야 진입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익을 꽉 채울 수 있었죠. 가격이 올라와서 두 번째 이동평균선을 만나면 또 진입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격이 오르자마자 또 진입할 수 있죠. 젠 닫힌 거 보여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닫으면 돼요. 단순하게 23가지만 사용해서 아주 심플하게 숫자만 측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수익인지 어이쿠 화면이 안 움직이네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헷갈리네요. 우리가 어디서 진입했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서 진입하자마자 바로 여기서부터 20% 올랐어요. 이걸 꼭 적어두세요. 꼭 적어두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포지션을 진입한 이유는 가격이 위쪽 선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맞죠? 사실 이 구간에서 저는 이미 이 선 근처부터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더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청산을 못했냐면요. 조건에 따라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청산해야 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청산할 수 없었어요. 다이버전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시죠? 제 조건에는 논리가 없으면 저는 청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했죠. 맞죠? 그리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이 지점에서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버텨주는 걸 보고 저는 청산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저는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조건이 있어요.
만약 숏매도를 잡으면 오래 끌고 가지 않아요. 작은 타임프레임을 보고 버텨주면 바로 던져요. 저는 서둘러서 숏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롱매수처럼 큰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롱 포지션에서는 끝까지 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보면 대체로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더 많아요. 상승장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장에 서는데 이 차트까지도 여유를 두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락장이라면요. 우리는 가격이 한 번에 쭉 떨어지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에 쭉 빠질 확률은 꽤 낮거든요. 그래서 작은 구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보이면, 4개 구간에서 버텨주면 저는 웨이브 산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청산해요. 어차피 손실이니까요. 그냥 청산해요. 아까 110에 청산했어요. 이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청산 가격이 110, 레버리지 10배 맞죠? 110, 107이었어요. 지금은 가격이 다시 올라서 만약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약 130만 정도 줄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래서 3밀리언 정도 챙겨서 집에 가져가면 여유롭죠. 저는 주식도 사고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미 매수했고 포지션도 분산해놨어요. 현물도 있습니다. 이건요. 고색에 또 10BTC를 맡겼어요. 9.997입니다. 네,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사실 이건 1만 달러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만 달러 수익이에요. 만약 30만이라면요. 현물도 30만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백스테이지, 백핸드, 백핸드 너미키라고 말한 그거요. 네. 그리고 만약 트레이딩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지만 먼저 디스코드의 시그널방 같은 데 업데이트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뉴님 이제 액션 들어갑니다. 라든지 데이가 컬렉션에 맞게 버텨주거나 아니면 정말 프리미엄 구조가 나타나면요. 저는 스노우볼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질문에 먼저 답하고 그 다음에 이전 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큰 손실을 봤을 때 감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요. 제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시스템도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팅한 시스템이 예전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큰 사이즈로 진입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죠. 예전에 큰 손실을 봤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를 리셋하는 거예요. 트레이더로서의 스킬은 감정도 모든 것도 최대한 빨리 리셋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최대한 빨리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빨리 리셋할 수 있다면 빠를수록 더 좋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정말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와 마주해야 하고 계속 되짚어보면서 노력해야 하거든요. 돈 관리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은 트레이딩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상황이 크게 흔들리지 않죠.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자금을 따로 분리해 두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회복이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금은 여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돈이 아니니까요. 이해하시죠? 음, 네. 이제 두 번째로 시스템을 세팅하면서 예전보다 거래 규모를 훨씬 줄였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정말로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이미 조건을 세팅해 놨으니 이 방식대로 해야 하거든요. 만약 더 크게 거래한다면 위험이 더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이해하시죠? 참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업사이드를 원하니까요. 업사이드를 원하면 포트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액티브 인컴을 찾아서 그 포트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의 메커니즘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또 다른 방법은 유가 새로운 트레이딩 방식을 도입해서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에버리지를 더 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면서 레버리지를 더 실을 수 있고 네거티브 포지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포트폴리오의 조건을 세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문제는 엑스레이 포트폴리오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수익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보더니 와 수익이 많았다가 본전으로 돌아오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어쩔 수 없어요. 포트폴리오 스케일을 최대한 키우고 싶고 이 병아리 같은 포트폴리오에 주사를 놓아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주저하거나 두려워 멈출 수는 없어요. 맞죠? 그 포트폴리오는 이미 운용법을 알고 있고 우린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분리해서 더 넓은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게 어떤지 테스트해 보려고요. 삶이 더 균형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만족스럽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형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더 큰 수익을 원하고 포트폴리오를 더 키우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냥 포트폴리오를 분리해서 운영하세요. 리스크가 낮거나 저위험인 포트폴리오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두세요. 그 포트폴리오는 자체 방식대로 성장하게 두고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는 따로 적극적으로 운용하세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리하면 트레이딩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은 주식도 하시나요? 네, 저도 합니다. 그분은 익스클루시브 투자방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에도요. 그리고 제 최신 5세 포트폴리오에는 쇼낙 밸류 부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형이 추가하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 학생들 가르칠 때 썼던 건데요. 쇼낙 밸류라는 건 결국 쇼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같은 파일이에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죠. 이 파일이 바로 그 동일한 파일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점은 조건뿐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숫자 계산 연습용으로 쓴 거예요. 같은 파일 한번 보세요. 형이 여기 눌러서 바로 이 부분을 추가하시면 돼요. 어디 있지? 복사본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름을 새로 바꾸면 돼요. 락샤, 락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정하고 새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같은 파일이에요. 다른 파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파일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생산 조건을 이해한다면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트레이딩이에요. 우리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파일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파일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일부 구간에서는 이미 포인트를 넘긴 EMA가 이미 교차한 시점 이후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으로 진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교차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차했다는 건 오로지 상승 추세만을 노린다는 거예요. EMA가 이미 교차한 이후에는 상승 방향으로만 진입 타이밍을 찾는 거죠. 이 구간은 아직 진입 안 했어요. 캔들이 완전히 올라온 후 바로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진입했는데 드로우 다운이 있었어요. 가격이 아래로 흘러내렸죠. 5% 드로우 다운을 겪었습니다. 100의 5%는 20, 20M의 5%는 1, 60의 5%는 3, 드로우 다운은 6M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의 수익이 났어요. 보이죠? 이해했어? 음. 네, 이게 바로 문제인데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제 조건이에요. 제 조건은 오직 교차하는 쪽에서만 레이트 값을 보고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트렌드를 거스르는 매매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트렌드가 깨지거나 바뀌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방금 마지막 포지션은 청산됐죠? 네. 방금 업데이트한 그 포지션은 청산했습니다. 저는 일부를 청산하고 비트코인 스팟을 샀어요. 그 가격, 바로 그 가격에 샀죠. 코스트 프라이스가 11,010인데 9,997에 샀습니다. 근데 오늘은 괜찮네. 요즘은 괜찮아. 헷갈려서 천 단위로 잘못 눌렀어. 선이 교차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초보라서요. 오, 이거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이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거라면 차라리 공부하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MA입니다. 수수료선이 교차하는 거예요. 26일 이동평균선과 12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해서 그걸로 가격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추세에 따라 매매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어떻게 합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각 스탠스는 따로 만들어서 분리해 둡니다. 예를 들어 가정해 보면 이건 가런트 트렌드의 스탠스라고 해볼게요. 따로 작성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트렌드를 실행할 때 어떤 원칙을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DA 방식으로 실행을 아예 끊어버린다든지 그러면 포트도 따로 분리하고 서브 계정도 따로 둡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런을 위한 용어도 따로 두고 템문은 한 포트에 그리고 BC 스노우볼은 또 다른 포트에 분리해 둡니다.
그리고 각 포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엑셀 파일에 따로 작성해 두는 거죠. SG도 따로 분리하고 각 용어별로도 따로 정리해 둡니다. DCA도 아예 별도의 포트로 분리해서 선물 트레이딩 자산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맞죠? 스팟도 따로 포트로 분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기록에서 트레이드 퍼센티지를 얻으면 이미 내 포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따로 분리해둔 백오피스 용어에다가 바로 이 APY를 적어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 같이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물은 40% 성장했고 선물은 90%, 보순 70%, 태국 주식은 10% 성장했다면 당신은 30%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종합해서 계산해줘요. 하지만 우리는 각 포트, 각 서브, 계정마다 전략을 세팅해둬야 해요. 그래야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또 다른 방에 들어올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라고 알 수 있어서 헷갈리지 않거든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모든 걸 섞지 말아야 해요. DCA 포트에 메인 포트를 합치고 또 퓨처스 포트까지 넣고 스노우볼 포트도 합치고 쇼낙 밸류 포트까지 다 합치면 안 돼요. 그럼 UCMO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맞죠. 34배 레버리지 포지션. 이건 언제 청산되는 거예요? 조건이 뭔가요? 방향이 바뀌었지만 미리 SL을 설정해 두진 않았죠. 왜냐하면 리버스 포인트가 설정된 거니까요. 그 SL이라는 게 데이 차트 기준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업데이트는 조건이 저는 데이 캔들이 마감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데이 캔들이 마감되는 걸 보거나 큰 타임 프레임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해요. 만약 숏 포지션이라면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큰 타임 프레임, 예를 들어 4시간 차트에서 버틸 수 있는지 볼 거예요. 만약 버틴다면 저는 먼저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숏 타이밍을 찾아서 진입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버티지 못하고 계속 하락할 것 같으면 저는 계속해서 마감까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손절과 SL을 원금 근처로 옮길 때도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만약 가격이 다시 원금 구간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포기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 매매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HL 손절가 이익 실현서는 계속 조정해두고 있어요. 최근에 시그널방에서 업데이트한 것처럼 저는 HL을 원금 근처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을 때는 최대한 이익을 고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냥 청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거 업데이트 해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오늘이 첫날인데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거예요. 방금 친구에게 설명해줬던 그 트레이드도 리뷰할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드를 나누는지, 왜 롱 포지션을 더 하고 싶어지는지, 숏보다 더 쉬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숏 포지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 관점에서는요. 저는 만약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전부 다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걸 안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정말 아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단지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숏 포지션을 일부라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떨어졌다가 잠깐만 하락하고 바로 다시 오르면 저는 이미 손절매 SLR을 설정해뒀기 때문에 손절매를 조정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부 포지션을 이미 익절해뒀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 저는 스팟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쪽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스팟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RSI로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보냐고요? 저는 그냥 기본값인 14를 사용합니다. 점수 확인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저는 다이버전스와 RSI가 강한지 보려고 사용해요. 만약에 시그널이 강하면. 이 부분을 말하려다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롱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낸 이유입니다. 저는 블랙히스에서 새로 나온 트레이딩 기법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존 디만 스프라이즈업만 사용했습니다. 즉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이 지점에서 조정이 오면 저는 진입했어요. 그래서 한 번 놀림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진입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디맨드 존을 사용했고 3배 3X로 진입했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진입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RSI가 아직 단기적으로는 힘이 약해지고 눌림이 왔지만 눌림이 오자마자 다시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진입했는데 여기서 6 손실을 봤죠. 그런데 이 눌림 구간에서 다시 진입하려고 한 이유는 아이샌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은 에러가 생기기도 해요. 강세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쉑쉑처럼 꺾일 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요. 만약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마지막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진형.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백테스트를 했던 백엔드 부분은요. 전부 데이터의 마지막 시점만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로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와서 이 선에 닿으면 제가 쓴 조건에 따라 진입해야 하잖아요. 가정해보면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격이 반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동평균선이 교차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매도하지 않는 거 맞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익이 나도 아직 매도하지 않아요. 캔들이 작게 형성되면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합니다. 병원 손절까지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서 청산합니다. 1.6% 손실을 봤어요. 한 달에 1.6%입니다. 중간에 이익을 잠그려면 이쯤에서 이익이 나면 잠글 수도 있어요. 잠그면 손실이 나도 이미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시 타이밍 잡아 재진입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데이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부적인 프레임에서는 전부 다 볼 수가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거든요. 이 케이스만 해도 제가 약 4일 정도 걸렸습니다. 34일이나 제가 앉아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여기 같은 경우입니다. 보이시죠? 34번 연속 실패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겪는다면 정말 좌절할 거예요. 저도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좌절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돈이 3M, 6M, 3M씩 사라졌다가 다시 조금 수익 나서 4M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 드립이 내려와 겨우 다시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이 구간 지나 이 실패 겪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이걸 욕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희 전략에서 이걸 에러라고 부를게요. 4번 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의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건 또 다른 세트의 진입이었어요. 이건 또 다른 마인드셋의 주제예요. 왜냐면 조건을 이미 잘 맞췄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조건을 믿어야 해요. 왜냐면 계속 그걸 해왔으니까요. 맞죠? 그런데도 연속으로 3에서 4번 실패를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진이 질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디스가 이 선을 만났고 딥이 이 선을 만났을 때 저는 진입해야 하나요? 진입하자마자 바로 한번 당했어요. 3% 손실이죠. 맞죠? 이동평균선이 교차하자마자 여기서 잠깐 조정이 오고 새로운 캔들이 생기면 다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지션을 잡지 않았으면 또 당했겠죠? 위쪽에서 마감된 이 부분에서 또 9% 손실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에러예요. 시장이 횡보장일 때 그렇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만약에 세부 조건이 있어서 포지션을 닫아야 한다면 저도 닫아요. 저도 대략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거죠.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세요.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6 작은 프레임이죠. 이렇게 접근해야 해요.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이 지점에서 포지션을 닫아야 해요. 6%에서 오픈했지만 계속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이 구간에서 전부 커버가 돼요. 포트폴리오가 계속 스케일이 올라가요. 여기 작은 고점에서 또 스케일을 추가하고 보면 뉴 하이로 계속 올라가죠. 백테스트,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포트폴리오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3배씩 불어나요. 이게 제가 백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실제로는 약 24번 정도 거래했고, 그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4번 정도만 거래했어요. 거래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노우볼 기회가 오면 저는 예전처럼 스노우볼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스노우볼은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해서 완전히 별개의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헤드 투 헤드 같은 것도 시도해 봅니다. 자는 동안 항상 아쉬워요. 자고 나면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누가 신처럼 할 수 있겠어요? 잠도 안 자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먼저 죽죠. 저도 이번에 가격이 급락할 때 자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자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청산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미 조건을 설정해 놨어요. 사실 동생한테 말한 건 아니고 저 자신한테 말한 거예요. 이미 조건을 세팅해 놨으니까 저는 마감 때만 확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발생하는 이런 에러들은요. 저는 애초에 그걸 가질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해. 만약 네가 다시 생각을 돌려서 난 잠도 안 자고 저걸 꼭 얻어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가능해. 왜냐면 그 조건 자체가 너한테는 없으니까 네가 그걸 닫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1,000만이나 플러스가 돼 있다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난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해. 2,000만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남들처럼 미리 포지션을 닫아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될지 아닐지 말이야. 맞지? 그래서 기준점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미 컨트롤 바뀌고 이미 조건 바뀌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냐고. 진짜 어렵지. 6에서 1,000만 중에서 형은 겨우 500만밖에 못 받았어. 어? 그럼 네가 그쪽에서 100만을 더 받으려면 네 연결고리는 뭐야? 내가 묻는 거야. 네가 대답할 수 있다면 넌 새로 포트를 세팅해야 해. 완전히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지. 이 조건이 아니고. 맞지? 왜냐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가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면 당장 눈앞의 결과만 원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 만약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즉, 마인드셋이 아직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해. 맞지? 그래서 나도 예전에 그랬어. 너도 이 부분에서 레벨업을 해야 해.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쉽지 않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레벨업을 해야 돼. 그치? 네가 다 먹을 것 같아? 내가 다 들어 했을 때, 야, 안 돼, 형. 떨어졌어. 10m야. 형 못 버티겠어. 다 들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런 시장을 만나면 어쩔래? 말 안 해. 형이 닫았고 나도 닫았어. 1,000만인데 쭉 빠져버려. 봐봐. 대신이면 40을 받을 수 있는데 너는 여기서 10만 가져가는 거야. 간식이나 먹어.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너도 또 멘붕 오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그날은 내 조건대로라면 아직 닫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내 감정대로 닫았더니 떨어져서 못 먹었네. 이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문제잖아. 맞지? 이게 진짜 답 없는 문제야.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라 문제는 바로 너 자신에게 있다는 거야. 맞지? 이건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난 지금 모든 걸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이런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의 습성에 대한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의 뇌를 속이고 생각을 조정해야 했어요. 사실 10일, 소5M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전체 조건이 40개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만약 제가 10을 먼저 닫아버리면 30을 못 얻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얻고 싶으니까. 맞죠? 음, 여기서 5를 포기해야 아래쪽에 30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이 지점에서 포기해야 위쪽에 10이나 20%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익을 고정하거나 조정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나요? 그냥 수요존, 공급존에 맞춰서 조정해요. 예를 들어서요.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고 곧 갈게요. 잠깐 아이 좀 보고 올게요. 곧 아이도 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지션을 열었다고 해볼게요. 저는 가격이 움직이면 따라가요. 먼저 원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이 구역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익이 나면 저는 먼저 원가 위치로 옮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공급 구역 근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점차 내려가면서 조정합니다. 만약 구조가 분위기상 그렇게 보여지면 저는 계속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포지션을 닫아버릴 때도 있어요. 딱 이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점차 내려가면서 4시간 프레임을 따라갑니다. 4시간 차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어떤 시점에 커스 올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있으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시간 차트에서 버티면 저는 먼저 포지션을 닫아요. 저도 계속 말했지만 만약 버티면 저는 먼저 닫는다고요. 네,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핸들이 버티면 먼저 닫으세요. 여기서 버틸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닫으세요. 먼저 닫고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좋은 종가를 찾아 먼저 닫고 새로운 날에 진입할 지점을 다시 찾으세요. 네. 어떤 조건을 사용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 평균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뭐였지? 까먹었네요. 이동 평균선과 RSI를 사용합니다. 네.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면 바로바로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추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는 청산 타이밍을 사용합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하고 있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지하지 못하면 버티지 못하는 거죠. 지지 여부는 계속 확인해야 하지만 이동평균선이나 저처럼 수요 공급 구역을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지지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선 위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CH도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12선 위에 지지하고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더라도 저는 잠시 쉬어갑니다. 상승세 강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기회가 있으니 잠시 쉬어가며 포지션을 닫습니다. 네,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제 아이디어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저 자신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반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 채널을 만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